5번 또 봅니다. 주거용 건축물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안 써줘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써줬을 뿐인데 5번이 지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가 아니고 뭐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 말이지. 확인 설명할 조세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세목을 적게 돼 있어요. 취득세 적게 돼 있고 뭐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요걸 적게 돼 있고 뭐 지방교육세 요걸 적게 돼 있다라는 소리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 6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무슨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 경우 상태에 관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름을 써요. 상태에 관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상태에 관한 자료 하는 거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토대로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을 가리키는 거다. 세부 확인사항을 가리키는 거다. 세부 확인사항을 가리키는 거라. 그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소리야. 그러면 답은 몇 번이고? 4번이야.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은 기본 확인사항에 속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7번 확인 설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확인 설명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사본을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3년간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2번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거래 관계에 대한 조사 확인 책임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기속되고 거래 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 하는데 틀려버렸죠. 알겠습니까? 아무리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본인 스스로가 뭐다?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말이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가면은 무슨 상계? 과실상계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의뢰인에게도 일정 부분 뭐가 있다라면 과실이 있다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의뢰인의 과실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3번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표현이 핵심 포인트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에 이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이 판례는 여기에 다 갖다 붙이가 기억을 떠올리면 돼.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말은 결국 중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봐봐요. 공동중개 과정을 싹 떠올려보면 제일 좋다.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을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A는 누구한테 의뢰를 하고 갑한테 의뢰를 하고 B는 누구한테 의뢰하고 을한테 의뢰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중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거야.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중개계약관계가 존재, 즉 위탁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소리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중개를 한다라는 거잖아. 요 두 사람 사이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 입장에서는 누구의 개입을 신뢰한 거다? 갑의 개입을 신뢰한 거다 이 말이지. 이 갑의 개입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해서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 설명 됐죠? 확인 설명을 할 때 이 갑과 을이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니까 확인 설명은 누가 해야 돼요? 자, 들어요. 법적으로는 갑과 을의 모두의 의무사항인 거야. 알겠습니까?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실무에서는 두 사람이 동시에 떠드나? 알죠? 누가 하긴 말이고. 법적으로는 모두의 책임이지만은 현실로 가면 누가 확인 설명을 주로 할 거다? 갑이 할 거예요.
알겠어요? 왜? 이 사람이 취득 의뢰인이잖아. 알겠어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는데 뭐다?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도 의뢰한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 물건에 대한 사항은 누가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갑이 을보다는. 그래서 갑이 주로 설명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개입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판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보아야 할 주의 의무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판례는 4번 판례는 자 4번 판례는 우리 4번 문제의 4번 한번 봐봐요. 4번 문제의 4번 다시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취로서 매도 등처분을 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있났죠? 그래서 이 판례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만 조사 확인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7번에 4번으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는 여기 적어놨잖아. 결국 봐봐요.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이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안 간다? 가더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필요하다면 무슨 증 소지 여부까지도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런 판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4번의 4번 판례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만 조사 확인하면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5번 중개대상 물건에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 채권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기준에서 보면은 채권 채권액만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봐요.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는 상황이 됐다라면 그릇된 정보를 마치 진실인 양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례거든. 알겠어요? 그럼 됐고 8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본 형태의 문제입니다. 9가지 필요계사항 아닌 걸 찾아라라는 거죠. 알겠어요? 찾아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외워봅니다. 알겠어요? 7번 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 첫째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둘째 거래 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된다. 말이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그 지급 일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셋째 권리 이전의 내용을 갖다가 적어야 되고, 넷째 물건의 인도 일시 시기를 기재해야 되고, 다섯째 뭘 적어야 돼요? 조건과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적어놔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사항, 특약사항도 적어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조건과 기한은 주로 특약란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계약일도 적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8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도 적어야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이 9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어내야 되겠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이게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사항이다. 그거 아닌 걸 모두 찾아라 해놨습니다. 니은 봐봐요. 거래 금액하는 거하고 거래 예정 금액은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잖아. 거기 니은 체크 알겠어요? 그 다음에 미음 봐봐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 요 있나? 없잖아. 알겠어요?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 그리고 니은의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시옷의
권리 취득에 따른 조세의 계략적 금액에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세 가지는 거래계약서의 필요 계상이 아니고 무슨 사항이에요? 확인 설명 사항에 속하는 거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확인 설명 사항 해도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뭐 기재 사항 해도 되는 거고. 9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똑같은 문제죠. 8번이나 9번이나. 그럼 아닌 것은 뭐고? 답이 뭐고? 2번 아닙니까? 중개보수 금액과 그 지급일자. 중개보수 금액과 그 지급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5번은 뭐예요? 거래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 사유를 정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그밖에 약정 사항에 들어가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해제 사유를 약정에가 적어놨어. 그러면 이게 무슨 해제가 되느냐? 약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약정 해제와 뭐 합의 해제는 구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 약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뭐다 어디에 적어놨다. 거래계약서에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의 해제는 뭐고? 거래계약서에 적었다 안 적었다? 안 적었다. 안 적었는데 거래 당사자가 뭐다 원만하게 합의해가 해제하면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죠? 이거는 미리 약정해 놓는 거고 이거는 뭐다? 뒤늦게 자기들끼리 당사자끼리 합의해가 해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도 자유다 자유아니다? 자유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되는 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돌려줄게 해제하자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될 리가 있나. 알겠습니까? 이 말고 이제 법정 해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주로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 세 개 중에 뭐 공부하노? 법정 해제 이걸 공부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좀 감이 멀어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10번 문제로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못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와가 아니고 의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래야 되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뭘 하게 돼 있다?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돼 있고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다?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바로 틀렸고 2번 당해 중인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고 이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까? 함께 서명 및 날인이죠. 틀렸고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하는데 뭐다? 정하는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면은 무슨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요. 따라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하면 O 이렇게 되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거래금액 등 필요적 계상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의 요청이 있는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규정 옛날에 있다가 2005년도부터 삭제되고 없어졌어요. 알겠어요? 이 규정은 있다가 없어졌어. 무슨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알겠어요? 요걸 그렇게 딱 생각할 줄 알면 요 말도 같이 연결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는 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기다. 11번 문제로 갑니다. 거래계약 작성하는 것은 틀린 것은 1.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도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틀려버렸죠. 이 말은 맞아요.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다 하는 말은 맞아요. 아니다. 그 말은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계사항이다 아니다? 필요적 계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이렇게 연결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 말은 맞다 그랬잖아. 이걸 제가 일부러 적어본 이유는 이물질이다라는 거예요. 거래 계약서에 적어놓을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세요. 옛날 법조문에는 8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법을 개정해가 이걸 집어넣었다라는 거지. 이 물질을. 거래계약서의 필요계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이게. 왜 집어넣느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생략해버리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제법 많더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설명서의 교부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뭐다? 어디에 반드시 적어놔보라?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라라고 법을 그렇게 개정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치에 안 맞는 거야. 원래 거래계약서라는 것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거래계약서의 내용은 기재 내용은 당사자의 뭐다? 의사 표시가 다 기재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도 아니다. 아닌데도 기재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한 거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게. 그 이유가 바로 확인설명서 교부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필요계사를 집어넣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봐봐요. 나중에 개업공인이 됐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명심해야 돼. 이거. 알겠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용어나 문자를 사용할 때도, 거래계약서의 용어나 문자를 사용할 때도 가급적 무슨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용어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을 정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그렇다면 가급적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 작성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구사하는 용어 표현 자체가 아주 법적인 표현들을 많이 구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어제도 문제 풀 때 봐봐요. 계약금, 거래계약서 기재 안 하나?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할 때 계약서에 기재한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의 성격에 관해서 공부했나 안 했나? 했잖아? 해약금이다, 위약금이다 이런 성격을 공부하잖아. 그럼 이 계약금, 기재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볼 거냐, 위약금으로 볼 거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한 거잖아요. 알겠죠? 당사자가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알겠죠? 위약금이다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적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적어보면은, 왜 되노? 해약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의 문제는 당사자의 특약에 달려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당사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을 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급적 법률 용어를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제대로 구사할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표준 서식이 만들어져 있으면 편리하다 안 편리하다? 편리하다. 그래서 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기한한 편의된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현실적으로 만들어놨다 만들었다 안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어가 보급해 놓고 있다. 협회가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협회가 보급하는 서식이 다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부동 문자로 다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근데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그것도 적어줘야 된다. 적어줘야 된다라는 소리 있잖아요. 그 다음 됐고 몇 번이고 11번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고 작성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3번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거래계약서에 표현된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슨 사유다? 업무 정지 사유다.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된다. 12번
옳은 것은 물었는데 1.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권리 이전의 내용 필기사항. 2번 공인중개사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현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하는데 협회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하는데 매수인의 성명은 뭐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잖아? 알겠어요? 필기사항이다. 알겠어요? 틀려버렸고 4번 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 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중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1년짜리 아닙니다. 그냥 상대적 등록증서일 뿐이지.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 1이 되네. 알겠어요? 13번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서 사본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데 추가적으로 들어둡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법에서는 그냥 5년간 보관해라 하는 규정만 있잖아?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해도 일정 기간 동안, 즉 5년 동안 보관을 하라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 해요. 그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그런 거야. 5년 동안 보관하라 하는 건 훗날 뭐다? 거래 당사자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그 입증 서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럼 폐업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래서 폐업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라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야. 2번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3번 물건의 인도 일시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 다음 4번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법규정은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해서도 똑같이 준용을 한다. 한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이나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은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준용하도록 딱 되어 있어. 준용. 법조문에는. 알겠어요? 확인설명서 서식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우리 법 규정은 거래계약서 작성의 경우에도 똑같이 준용한다. 그렇지?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부업체 사건 이야기해줬죠? 그래서 그 논리다.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 되네요. 알겠어요? 14번 거래계약서와 별지서식의 서명 날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나왔어요. 별지서식 국토교통부 등의 다양한 서식들이 있잖아. 그러세요. 1번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이죠. 틀려버렸다. 그 다음 4번에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도 뭐 하도록 돼 있다?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막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 의무 위반이죠. 무슨 사유?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 15번. 마찬가지 또 거래계약서 등 별지서식과 관련한 설명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라는데 자 공부하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 법에는 대장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자격증 교부대장,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3번 나오는데 그 대장이 나올 때마다 이 문장이 똑같이 나와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기출문제에서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래서 한 번 나왔어요. 그건 3개, 대장 3개를 한꺼번에 공부한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기본서 봅니다. 기본서. 일단 자격증 교부대장부터 한번 찾아보자.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49페이지 봐봐요. 기본서에. 기본서에 49페이지. 자, 보면 제일 위에 3번째 줄 봐봐요. 3번째 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행규칙 제3조 3항 이렇게 돼 있잖아? 3조 3항 돼 있어. 이건 자격증 교부대. 그럼 등록대장을 또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62페이지로 가봐요.
62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4번에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되는데 등록증 교부에 봅니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몇 번째 줄? 한 7번째 줄쯤에 가봐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바로 작성 관리한다. 규칙 제5조 5항 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맞죠?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을 찾아보러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135페이지로 가봅니다. 135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요. 제일 위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똑같은 문장이 규칙 제15조 5항 하면 또 나오죠. 그 세 군데나 나온다라는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물어본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옛날에 기출될 때는 그 세 군데 중에 한 개를 출제한 적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 개를 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알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15번 문제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모두 법령에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데 O다 X다? X죠. 알겠어요? 중개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모두 법령에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사용 안 해도 되잖아.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돌려요. 뭐? 에이, 거래계약서 때 올리면 안 되지. 거래계약서는 법령에 정해진 것도 없는데 뭐 있는 것 중에 그걸 꼭 안 써도 되잖아. 뭐 일반 중개계약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서식을 정해놨잖아. 14호 서식을 정해놨는데 그거 꼭 써야 되나? 안 써도 되잖아요. 권장 서식에 불과한 거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문을 만든 거야. 그래서 3번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것이 있어서 자격정지 사유죠.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가면 5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이상, 확인설명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근데 또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뭐? 공부할 때 3년, 5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또 이상을 붙이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다. 이상 붙여도 되나 안 되나? 되지 뭐. 알겠어요? 우리가 3년 동안 보관해라 법정이 되는 건 적어도 최소한 몇 년 동안 보관해라는 소리고 3년 동안이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5번에 중개대상과 확인서면서 서식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하위사항, 세부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지 서식들이 됐고 1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 그것도 중개완성 시에. 알겠어요? 기억 체크해야 됐고 뭐 디귿 체크해야 됐고 또 뭐 리얼 체크해야 되죠. 몇 개다? 3개 이리 됩니다. 그러면 실비 영수증은 쌍방에게 교부합니까? 일방에게 교부합니까? 일방이잖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고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다 쌍방에게 교부하나 일방에게 교부하나? 일방에게 교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 이 되는 겁니다. 아까 중개완성 시 해야 될 일 몇 가지라고 했나? 기본적으로 3가지 했잖아.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확인서면 작성 교부, 그 다음 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정 설정 내용을 설명도 하고 정서사본을 교부하는 거잖아요. 그 때에 따라서는 뭐 실거래가 신고하는 일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단 말이에요. 17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29조 기본윤리에 관한 거죠. 기본윤리 가만 이 문장이 탁 돌아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지금에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며 수행해야 한다. 이 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이 2가지가 기본윤리에 관한 규정 내용이라.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나 중개대상으로의 중대한 하자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중개대상으로의 중대한 하자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지? 알겠습니까?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이 시켜서 누설한 경우에는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아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하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 돼 있잖아. 그 다음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이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 준수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4번 직무상 하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몇 년? 1년짜리 있죠. 5번 비밀 준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으면 반의사 불벌죄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18번에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주관식 바로 답 찾아야 됩니다. 비밀 누설한 거죠. 그거 찾으면 답이 몇 번이고 4번이 되는 거라. 알겠어요? 4번.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반의사 불벌죄는 유일하게 비밀 준수의 위반죄 하나뿐이다라는 거죠. 이런 게 한 문제로 특히나 뿐만 1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로 시간 좀 남습니다. 19번 개업공인의 기본윤리 설명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관련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포함해놨어. 전문지위에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뢰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X죠? 누구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중개보조원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X가 되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그 밖에 위법 또는 위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 입장이에요. 알겠어요? 그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 다음 3번의 비밀 준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괜찮아요. 4번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알게 된 비밀은 물론 중개 의뢰인이 모르는 가운데 알게 된 비밀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비밀이 아니며 중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한다. 앞에서 점검했고 20번으로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놨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딱 등장하면은 이것도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알겠어요? 항상 머릿속에 이것부터 딱 돌려야 돼. 시대부터.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의 숫자는 몰라도 돼요. 이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라는 건데, 알았어요? 이거부터 딱 돌려야 돼. 1, 2, 요거 두 개.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사무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 두 가지를 탁 돌린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과실책임. 요거는 무과실책임. 알겠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랬거든. 요거는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 요거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으니까 무과실, 과실 책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뭘 설정하는 거다? 요 규정에 따라서 보정 설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업무 보정 설정은 요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보장할 목적이 있는 거고 사무소 채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목적도 함께 갖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20분의 1번 중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은 중개 완성 시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알겠어요? 틀려버렸죠? 바로 틀려버렸어. 알겠어요? 2번 공제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무슨 성격을 가진 제도다?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공제계약도 보증보험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게. 그래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 되는 게. 보증보험 계약이든 공제계약이든. 3번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따른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보증의 연속성이 있게 되는 거단 말이야.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무슨 책임에 해당한다?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21번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 시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청서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그게 틀려버렸죠? 설명도 하고 사본도 교부하고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잖아.
2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해야 해소할 수 있다. 3년, 5년이 틀려버렸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판례는 아까 이 판례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하지도 않은 건에 대한 거래 계약서를 함부로 작성 교부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판례에 같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 보정 설정 금액을 한도로 한다. X죠. 알겠어요? 제가 또 이 두 단어를 비교해서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손해배상 금액 하는 용어하고 손해배상 보장 금액 하는 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업무 보정 설정 금액은 어느 금액? 밑에 거 된다 한 말이야. 보장 금액이야. 알겠습니까? 보장 금액.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정 설정 금액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보정 설정 금액을 초과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은 있지만은 보장은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1억 이상, 2억 이상 가는 거 외웠잖아? 그 보정 설정 금액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법이 개정되면서 금액이 올렸겠어요? 내렸겠어요? 당연히 올란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83년도 부동산 중개법 처음 만들 때는 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정 설정 금액 기준 한도가 2천만 원 돼 있던 게 지금 얼마예요? 1억 이상이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계속 올랐는 거야. 그 다음 21번에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되죠? 왜 져야 됩니까? 이리 물으면 그렇지. 간주규정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소속공인에 나타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간주규정 때문에 그런 게다.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거죠. 2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중개보조원 을의 과실로 어린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옳은 것은 하세요. 자, 그럼 손해를 입었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양벌 규정은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 간주 규정만 떠올려보면 돼. 그러세요. 1. 갑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개시 전까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데 넥스다. 제가 일부러 반드시 잡고 집어넣었어요. 아니, 공제를 꼭 가입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공탁을 해도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다 이 말이야. 2번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어린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틀려버렸죠? 둘 다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병에게 즉 어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해놨는데 모든 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알겠어요? 업무상 행위만. 4번 어린이 입은 손해가 정신적 손해인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설정한 업무 보전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보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협회 공제에 가입했으면 그 공제금이라는 것은 재산상 손해배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될 뿐이지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보전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3번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인 중개행위. 자, 이것도 꼭 인식해요.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인 중개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인 중개행위. 알겠습니까? 중개행위. 항상 같이 붙이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읽었으면 이렇게 갖다 붙이나요? 넓게 해석한다, 좁게 해석한다.
넓게 해석한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넓게 해석한다 하는 거. 자, 1번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위 중 반드시 법제 2조 제1호 용어 정의에서 규정한 중개. 용어 정의에서 규정한 중개. 요거는 좁게 해석한다, 넓게 해석한다. 좁게 해석하는 기다, 이 말이야. 그 용어 정의에서 규정한 좁은 의미의 중개에 속하는 것만 해당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급적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2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할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무슨 중개행위는 자, 2번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되어 있잖아. 그 제일 앞에 있는 중개행위는 무슨 중개행위? 문제에서 다시 읽어요. 손해배상 책임의 기책 사유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소리야, 그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할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뭐다 폭넓게 해석될 수가 있다. 3번 매매계약 체결로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도 무슨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기책사유인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그럼 용어 정의에서 규정한 중개행위는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는 거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 4번에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추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계약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는 행위도 무슨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손해배상 책임의 기책사유인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 4번을 먼저 읽고 3번을 읽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4번이 오기 때문에 3번의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손해배상 책임의 기책사유가 되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하는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5번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빌라의 매매 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게 틀려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판례 입장에 따라. 자, 요거는 판례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해설로 가야 됩니다. 해설에 판례 소개해놨을 거다 아마. 자, 14페이지 해설 한번 읽어봅니다. 이 판례는 다른 수험서 책 보면 또 소개 안 돼 있는 판례라요. 알겠어요? 자,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빌라 하는 글자 나왔고 뭐 특별 분양권 가는 게 나왔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계속. 이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빌라를 매수한 사안에서. 근데 빌라를 매수한 사안이다. 중개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뭐다? 빌라지. 특별 분양권을 별개의 객체로 삼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사안에서는 빌라가 중개대상물이다. 특별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다. 빌라가 중개대상물이다라는 소리라요. 이 판례가. 알겠습니까? 빌라. 따라서 빌라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특별 분양권의 발생 가능성 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서 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처사상 손해를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자, 봐봐요. 여기 제가 봐봐요. 이 사건의 중개대상물은 이기다, 이거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알겠어요? 이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알겠어요? 안 지기 위해서 이 사건의 중개대상물은 이게 아니고 뭐다? 이거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중개대상물 법정 3조에 규정되는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거든. 권리금과처럼. 알겠어요? 그러면 이 권리의 거래를 알선한 거는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행위가 아닌 부분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니까 공제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런데 판사님이 이 사건의 중개대상물은 어디까지나 이게 아니고 이거고 이거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속한다, 속하고. 그러면 이 가해자가 행한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맞다. 그러니까 공제금 지급 대상이다.
대상이다. 이리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이다, 중개이 아니다? 아니다. 아닌데 그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면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재산상 손해를 끼쳐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졌나, 안 졌다? 져야 되는데 어느 법에 따라 지는 거다? 민법에 따라 지는 거예요. 왜? 중개인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긴 있는데 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뭐 민법에 따라 지는 기다. 민법에 따라 지면 결국 보전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기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례가 보면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있죠? 그 중개대상물이 맞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맞죠? 그럼 그게 중개대상물이냐 중개대상물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를 알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이냐 중개이가 아니냐 여부가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을 저질러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부분이냐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부분이냐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문제로 갑니다.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라요? 아니라요? 자, 이런 걸 물으면은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가입 안 했다, 공제 가입 안 했다, 공탁 안 해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은 등록 요건 아니잖아. 맞죠? 그럼 보정 설정 안 해도 등록할 수 있나 없나? 있죠? 그럼 등록 요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럼 보정 설정 안 하면 등록은 하는데 뭐를 모아놓어? 업무 개시를 모아줘. 그럼 무슨 요건이고? 업무 개시 요건이지. 알겠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잖아. 어제 문제 풀어봤을 때 알았어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가자. 그 말은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잖아. 농취증 발급 안 받고 농지에 대해서 우리 둘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매매 계약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가마 이렇게 되잖아요. 농취증 발급 안 받고 매매 계약 체결해도 뭐다? 농지 매매 계약이 유효하잖아. 효력 발생 요건 아니지 뭐.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농취증은 말라고 발급받노?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데. 알겠어요? 매매 계약 유효하면 뭐하노? 매수인이 소유권 있는 등기 연락하니까 뭐 내락한다? 농취증 내락한다. 농취증 안 내니까 등기 해준다는다? 안 해준다. 그러면 결국 농취증이라는 것은 그 농지 매매 계약이라는 이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뭐다? 등기 요건이다. 이 카든지. 등기라는 건 절차법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적 요건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됐고 24번에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몇 가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몇 가지? 3+1. 알겠어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훈련이 덜 돼 있는 거죠. 알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이런 딱딱한 글들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딱딱한 글이라도 읽어가면서 막 생각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다?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침표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읽어가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연습이 그리 돼야 됩니다. 응? 자, 그러면 그 3+1은 중개법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맞지? 그래서 특수법이라 하잖아. 그래서 업무 보정 설정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틀려버렸죠? 그래서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 다 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뭐만 딱 떠올리도 맞춘다. 농협 떠올리면 되잖아. 그렇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정 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라요. 4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까지
보정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정 설정해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보정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가면 틀려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15일 동안은 공백기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5번 개업군사는 보정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할 때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반드시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해놔서 반드시. 그래서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왜 하면 됩니까? 15일 이내에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그래서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하면 된다? 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꼭 보정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어. 공탁 설정해도 되잖아. 알겠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설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어렵다 하는데 알겠어요? 이런 걸 자꾸 들어야 여러분들이 법 해석 능력이 길러져요. 업무 보정이라는 것은 업무 개시 요건이다 말이지. 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한시라도 보정 설정이 단절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정은 업무 개시 전에 법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딱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보정을 변경 설정할 때도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설정해야 연속이 되는 거거든. 그럼 보정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다시 보정 설정할 때는 언제까지 보정 설정을 다시 해야? 보정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해야 연속이 되는 거거든. 그럼 아까가 보정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갚아 15일 동안은 뭐다? 단절이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틀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5번 지문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5번 지문 보면은, 보정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잖아? 지급하고 나면 우리가 알다시피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든지 아니면 뭐다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든지 이래가지고 보정 설정이 유효하게 되도록 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 15일 이내에 가는 거는 15일 이내에 해버리면은 15일 동안 또 공백 기간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럼 이 법이 맞나 안 맞나? 안 맞죠? 그래서 이 15일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15일 이내라는 이 기한을 설정해 준 거는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둔 기간에 불과한 것이지 15일 동안은 보정 설정 안 된 상태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 오늘 지급했잖아? 그럼 며칠 이내에 다시 하면 되노? 15일 이내 하면 된잖아? 열흘 뒤에 합니다. 그럼 열흘 동안은 일한다 뭐한다? 뭐 합니다. 알겠어요? 오늘 공제금 지급했잖아? 근데 다시 공제 가입하는 걸 열흘 뒤에 해요. 그럼 열흘 동안은 일한다 뭐한다? 뭐 합니다. 만약에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뭐다?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돼가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공제금을 지급했는데 내일도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바로 뭐다? 10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다시 가입을 하는 게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5라는 거는 민원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뭐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둔 기한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똑같이 한번 볼까?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중개에 사용할 인장은 마찬가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잖아. 다만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등록된 인장이 변경됐으면 변경 등록도 해야 한다.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돼 있죠. 이 7일. 그럼 7일 동안은 변경 등록 안 하고 또 일하면 되나? 안 되잖아요. 7일 동안은 변경 등록되지 않았는데 일을 해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있나? 없잖아. 알겠어요? 그럼 이 7일도 알겠어요? 변경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알겠어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둔 기한에 불과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까 15일 기억하면 되고요. 뭐 7일의 변경도 숫자만 기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게 돼. 그 자꾸 이 법 해석 능력을 길러야 돼. 그렇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공부거든. 여러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부할 때, 그렇지. 주택 임대차 공부할 때 뭐다? 주택 임대차 공부할 때 주거용 건물이냐 비주거용 건물이냐가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하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 때 적용되는 법이잖아.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뭐다? 주임법이 적용되나 안 되나? 아니잖아. 그럼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 중요하거든. 공부상 용도로 따진다, 실지 용도로 따진다. 실지 용도로. 그냥 외웠잖아. 왜 실지 용도로? 제가 설명해 줬는데 누구 마음대로 실지 용도로 하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 뭐다? 외웠는 사람은 판례 입장이 그렇다. 그거 취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판례 입장은 판사가 판단한 거잖아요. 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 법원은 왜 실지 용도로 판단하라고 요구했겠나?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해야 된다니까. 왜 실지 용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임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는 문제잖아 지금. 그럼 주임법을 만든 목적이 뭐고 재정 목적이 뭐고 이거 아이가 맞죠? 맞죠? 그러면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 건물일 때도 당연히 뭐다 적용돼야 되겠지만은 실지 공부상으로는 비주거용이지만 실제로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주거 생활 공간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 입법 목적에 부합되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는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그럼 주임법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이 있나 없나? 없어. 알겠어요. 주임법에는 없고 상임법에는 있잖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 거 있죠? 그럼 주임법에는 없는 그 규정이 왜 상임법에는 있겠느냐라는 거야. 알겠어요? 왜 상임법에는 있겠느냐라는 거야. 상가 건물이잖아. 상가 건물의 현실의 관행이 무슨 금이 형성돼 있다? 권리금. 그러면 권리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짧았으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어느 정도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7년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해 줄 때 나름대로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처음 만들 때 적어도 몇 년은 보장해 주자. 5년은 보장해 주자. 이렇게 만든 거야. 그게 지금은 짧다 해가지고 10년이 가작하는 논리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 규정만 갖고는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를 않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계약갱신 요구 제도 요 하나만 갖고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상임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건 그대로 두고 별도로 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보호해 준 거지. 추가적으로. 25번 갑니다. 요건 풀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언제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뭐한다? 신고해야 됩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야. 2번 개업공인중개사 관료안에 누구 포함? 고용인 포함.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닌 사람에게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안 한다? 어느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맞아요? 맞지?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성립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아닌 자에게는 알겠어요. 어느 법에 따라?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거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구별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보전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만 인정하지 정신적 손해는 인정 안 하잖아.
그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정신적 손해도 포함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이 법에 따른 저 법에 따른 구별해야 돼. 3번 중개보존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장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보존을 고용한 기업공인중개사분의 손해를 책임진다. 아까 나왔더니 틀려버렸죠. 그 다음 4번에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얼마 이상을 공탁해야 된다? 3억 이상. 맞죠? 주사무소에 원래 2억 이상 아이가. 알겠어요. 분사무소 한 개 설치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잖아. 5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배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알겠어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상법 659조 알겠어요. 보험자의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알겠어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었다가 마무리하시죠.